이제야 제 발로 왔구나. 병든 몸을 이끌고 관아 마당에 들어선 연화 앞에서 김찬봉이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두 손이 묶인 채 피를 흘리는 장복이 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저 사람이 절이 되었다는 것을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버틸 힘도 남아있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과연 연화는 이 절체절명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평생 품어온 옷가락지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복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 보내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작은 나루터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물이 굽이쳐 흐르는 그 마을은 장사꾼과 나그네, 관아 심부름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뱃사공에 노 젓는 소리가 물 한 개 위로 낮게 깔리고 해질 무렵이면 주막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가 강바람에 실려 마을 골목골목을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난하였으나 서로의 얼굴을 알고 이웃의 밥 냄새를 알고 누가 기침을 하면 이불을 빌려주는 그런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밤새 빗줄기가 굵게 쏟아지던 새벽이었습니다. 주막 뒤편 낡은 헛간에서 젊은 여인 하나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지푸라기 위에 쓰러진 여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하였고 얇은 저고리는 빗물에 흠뻑 젖어 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가늘고 끊길 듯 위태로웠으며 손끝은 차갑기가 한겨울 얼음장 같았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나이는 19, 꽃다운 나이였으나 그 얼굴에는 꽃의 빛깔 대신 오래 시달린 자의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본래 이 마을에서 반나절 거리에 있는 김찬봉 댁에서 허드레시를 하던 노비였습니다. 물을 깃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는 날 없이 몸을 써야 했습니다. 그 집에서 연화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시작되어 밤이 깊어야 끝났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세월이 쌓이고 쌓이다 결국 연화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져 걷기가 어려워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쪼이듯 아팠습니다. 몸이 망가진 노비는 김찬봉에게 더 이상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김찬봉은 어느 날 밤하인을 시켜 연화를 멀리 데려다 버리라 하였습니다. 하인은 연화를 밤길에 끌고 나와 나루터 마을 근처 들판에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기어이 주막 뒤 헛간까지 겨우 몸을 끌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그 사실을 마을에 알리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김찬봉은 이 일대에서 재산과 인맥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밖에 났다가는 땅을 빌리지도 관아의 부탁을 넣지도 못한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힐끗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리고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연화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처음 눈을 뜬 뒤에도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묻는 이에게 쉽게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눈빛에는 오랜 세월 사람에게 실망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연화는 낡은 보자기 하나를 품에서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누가 빼앗으려 해도 그 보자기만은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오래된 옷가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빛깔이 은은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그 반지는 연화의 남루한 행색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연화는 왜 그 반지를 가지고 있는지 뚜렷이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제나 품 안에 있었고 누가 준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옷가락지를 손에 쥐면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저리듯 사무치는 아픔이 일었습니다. 그것이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연화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루터 뱃사공 장복은 헛간 앞을 지나다 쓰러진 연화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이었습니다. 장복은 오래 쉰을 바라보는 호랍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강을 오가며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저녁이면 혼자 작은 배에 앉아 강물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몇 해 전 열병으로 잃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이후 장복은 남들보다 조금 더 조용해졌고 조금 더 외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쓰러진 연화를 내려다보던 장복의 눈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부엌에 가서 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빛이 채 오르기 전 따뜻한 죽 한 그릇과 데운 물 한 대야를 들고 헛간으로 갔습니다. 인기척에 놀라 눈을 뜬 연화는 처음에 반지를 더 깊이 품속으로 밀어넣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장복은 그릇을 조심스레 연화 곁에 내려놓으며 말하였습니다. 겁내지 마시오. 그냥 드시기나 하오. 아무 설명도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장복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연화는 오랫동안 그 죽그릇을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입에 넣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천천히 볼을 타고 내려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나루터 마을의 새벽 안개가 걷히고 강물 위로 가을 햇살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장복은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새벽이면 헛간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잠든 시각, 강안개가 물 위에 낮게 깔려있는 그 고요한 시간에 장복은 조용히 부엌에 들어가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죽을 끓이기도 하고 된장국을 조금 넉넉히 덜어오기도 하였습니다. 연화가 국물을 잘 넘기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매번 물을 넉넉히 넣어 묽게 끓였습니다. 연화가 씹기 힘들어한다는 것도 짠 것보다 슴슴한 것을 더 잘 먹는다는 것도 장복은 말없이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장복이 연화를 외면하지 못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그의 딸 복순이가 열병을 앓다 세상을 떴습니다. 그때 복순이의 나이가 16이었습니다. 장복은 배시를 하느라 제때 돌아오지 못하였고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그는 딸의 싸늘한 손을 붙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의원을 불렀더라면, 약재를 구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그 뒤로도 오래도록 그의 가슴 한쪽에 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쓰러진 연화를 처음 보았을 때 장복은 숨이 막혔습니다. 야윈 얼굴, 차갑게 굳은 손, 가늘게 떨리는 입술이 복순이와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어도 장복만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였던 것은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연화는 처음 며칠 동안 장복이 음식을 가져올 때마다 반지를 품속에 숨기고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장복이 헛간에 앉으면 최대한 벽 쪽으로 몸을 붙였고 말을 건네도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의 친절 뒤에 숨은 요구와 대가를 너무 많이 겪어온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복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내려놓고 연화가 잘 먹었는지 그릇을 살피고 그것으로 그쳤습니다. 무엇을 묻지도 어디서 왔는지 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날마다 조용히 찾아왔다가 조용히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장복의 그런 묵묵함이 연화의 굳은 마음을 천천히 녹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화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은 왜 이러십니까? 저는 김참봉 댁 노비였습니다. 얽히시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장복은 잠시 강 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지. 신분이 먼저겠소. 그것만 알면 돼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연화의 가슴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연화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무렵 마을 어귀에 사는 과부 옥분도 연화의 소식을 듣고 헛간을 찾아왔습니다. 옥분은 마을에서 바느질과 빨래를 해주며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넉넉하여 마을에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언제나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깨끗이 빤 저고리 하나를 연화 곁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넉넉하지는 않소만 이것이라도 걸치시오 젖은 옷으로는 몸이 더 상할 테니. 옥분은 김참봉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그 집에서 어떤 나날을 보냈는지를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참봉이 노비를 얼마나 혹독하게 부리는지 조금이라도 기운이 빠지면 가차없이 내쫓는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입 밖에 내어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저고리를 받아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연화는 김참봉 집에서 매질과 굶주림을 견디며 살아온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원망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부당한 명령을 받아도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비가 억울함을 드러내면 돌아오는 것은 더 큰 매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침묵이 연화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장복은 어느 날 음식을 가져다 주다가 연화의 손에 꼭 쥔 보자기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연화가 잠든 사이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그 보자기는 언제나 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복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소? 항상 그리 꼭 쥐고 있으니.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낡은 천 위에 놓인 옷가락지를 보고 장복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디서 난 물건이오? 어릴 때부터 품에 있었습니다. 누가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담담하였으나 눈빛 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장복은 더 묻지 않고 반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반지 안쪽에 희미하게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는 글씨처럼 보이기도 하고 문양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장복은 그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조용히 보자기를 연화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예사 물건이 아닌 것은 알겠소. 잘 간직하시오. 그 즈음부터 마을 아이들이 헛간 근처를 기웃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연화를 무서워하며 멀리서 쳐다보기만 하였습니다. 어른들이 저 여인 곁에 가지 말라 일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란 금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6살짜리 사내아이 하나가 헛간 문 앞에서 발을 구르다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화와 눈이 마주치자 아이는 기겁을 하며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또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연화는 어느 날 아이에게 집신 꿰매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가 신기해하며 따라하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에게 손재주를 가르치다가 어린 시절 유모에게 배운 작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이 따라 부르며 깔깔거리자 연화의 입가에도 오랜만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루터 마을의 가을 햇살이 내려앉은 그 며칠 동안 연화를 둘러싼 자리에는 잠시나마 따뜻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오후 나루터 마을 장터에 낯선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사내는 허름한 무명 도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갓도 쓰지 않은 채 상투만 틀었고 발에는 닳고 다른 집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먼 길을 걸어온 가난한 선비 같기도 하고 장사길에 오른 나그네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묘하게 어울리지 않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 속에서도 반듯하게 세워진 어깨, 군더더기 없이 정갈한 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을 살피는 그 눈에는 깊은 생각과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강을 건너온 뱃사공의 눈빛도 장사로 잔뼈가 굵은 상인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사내의 정체는 변복을 한 세자 이도였습니다. 세자는 그 무렵 한양을 벗어나 지방을 몰래 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궁 안에서는 들을 수 없는 백성들의 실제 삶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터에서는 관리들이 멋대로 걷어가는 세금 이야기가 들렸고 길가에서는 굶주린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고을원은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 채 기름진 밥상을 받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세자는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기억하려 하였습니다. 나루터 마을 장터에서도 세자는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묵은 곡식을 팔 곳에 곡식을 사는 농부들, 값을 깎으려는 상인과 버티는 행상 사이의 신랑이,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장을 보는 어머니들. 세자는 그 모든 광경을 눈에 담으며 걸었습니다. 그러다 장터 한쪽 귀퉁이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도둑년! 어디를 도망가려 하느냐? 굵고 사나운 목소리가 장터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세자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에 김참봉 대 가인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연화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장복의 집에서 잠깐 바깥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그만 하인들에게 들키고 만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연화가 주인집 귀한 물건을 훔쳐 달아난 도둑이라고 목청 높여 외쳐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참봉의 이름이 나오자 모두 눈길을 피하였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몸이 이미 성치 않은 데다 하인들에게 끌리며 무릎을 부딪혀 더욱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만은 품속의 보자기를 꼭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장복이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여인은 병든 몸이오. 이리 함부로 대서는 아니되오. 장복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중 덩치가 큰 하인이 장복의 가슴팍을 손으로 밀쳐냈습니다. 장복은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썩 꺼지시오! 영감! 참봉 어른의 일에 감히 끼어드는 거요? 사람들은 더욱 뒤로 물러났습니다.
장복은 이를 악물고 다시 한 발짝 나서려 하였으나 하인 하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연화에게 불리하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오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허름한 도포 차림의 그 사내, 바로 세자였습니다. 세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으로 연화와 하인들 사이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병든 여인을 이리 거칠게 다루는 까닭이 무엇이오? 목소리는 낮고 조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순간 움찔하였다가 이내 이 사내가 허름한 차림새임을 다시 확인하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참봉 어른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시오. 이 여인은 주인집 물건을 훔친 도둑이오. 도둑이라 하면 마땅히 관하에 고하여 다스릴 일이오. 길 한복판에서 이리 다루는 것이 법도에 맞는 일이오? 세자의 말은 짧고 명확하였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낯선 사내의 말투와 눈빛이 어딘가 쉽게 무시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찰나였습니다. 연화가 몸을 가누려 손을 짚다가 보자기가 풀리고 말았습니다. 낡은 천이 스르르 펼쳐지며 그 안에 든 옷가락지가 오후의 햇살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은한 옥빛이 빛을 받아 은근히 빛났습니다. 하인들이 동시에 그것을 향해 손을 뻗으려 하였습니다. 그 반지가 바로 훔친 물건이오. 그러나 세자는 이미 한 발 먼저 움직여 하인들 앞을 막아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오로지 옷가락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자의 얼굴에서 빛깔이 가셨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깐이었으나 그것은 분명한 동요였습니다. 평소 어떤 상황에서도 표정을 드러내지 않던 세자가 그 짧은 순간 숨을 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낮추어 연화 곁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물소리도 잠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그 반지 네가 어디서 얻은 것이냐? 연화는 세자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갑자기 몸을 낮추고 자신 앞에 무릎을 굽힌 사내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하여 연화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간절히 확인하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보자기를 다시 품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김참봉의 하인들은 잠깐 멈칫하였다가 다시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그 반지를 내놓으시오. 그것은 참봉 어른 댁 물건이오. 하인 하나가 연화의 손목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 세자가 몸을 일으키며 하인의 팔목을 가로막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팔을 뻗어 막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이 어찌나 단호하였던지 하인은 저도 모르게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 반지에 손대지 마시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명을 내리는 자리에 있어 온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그런 무게였습니다. 하인들은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덩치 큰 하인이 눈을 부라리며 한 발 다가섰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디서 온 누구요? 감히 참봉 어른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오? 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장복을 향해 눈짓하였습니다.
이 여인을 어르신 댁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복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이 사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으로 느꼈습니다. 장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연화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부축하였습니다. 하인들이 다시 막아서려 하였습니다. 세자는 하인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관아에 가서 이 일을 고하시오. 나도 그 자리에 함께 가겠소. 그리되면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모두 드러날 것이오. 그 한마디에 하인들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관아까지 가겠다는 말이 어딘가 두려움을 건드린 듯하였습니다. 하인들은 이를 갈면서도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세자는 그들에게 더 눈길을 주지 않고 장복과 함께 연화를 부축하여 장터를 벗어났습니다. 장복의 집은 나루터 강가에서 가까운 작은 초가였습니다. 방 안에 연화를 눕히고 나서 세자는 장복에게 이 마을에서 믿을 만한 의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장복은 반시진거리의 마을에 침을 잘 놓는 의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자는 지체 없이 그 의원을 모셔오라 하였습니다. 장복이 떠난 뒤 세자는 홀로 연화 곁에 앉았습니다. 연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연화의 손에서 보자기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안의 반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보자기 천 사이로 빛나는 옥빛이 방 안의 낮은 햇살에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세자의 뇌리에는 오래전 일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자가 아직 어렸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궁 안에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실의 아이 하나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문, 그리고 그 죽음이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가 나인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로 오가던 것을 세자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곧 덮이고 아무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그 기억을 오래도록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려졌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왕실에서만 쓰는 은밀한 표식이 새겨진 옷가락지였습니다. 세자는 장복의 집방 안에서 연화의 손 곁에 놓인 그 반지를 보며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지 안쪽에 새겨진 문양, 그 정교한 선의 모양이 세자가 기억하는 왕실 표식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의원이 도착하였습니다. 의원은 연화의 손목을 짚고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 굶주림과 심한 노역으로 몸의 기운이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당장 드실 것과 따뜻한 곳이 필요합니다. 잘 돌보지 않으면 위태로운 고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세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에게 필요한 약재를 구해오라. 이르고 약값을 넉넉히 쥐어주었습니다. 의원이 물러나자 세자는 믿을 만한 내관 하나를 불렀습니다. 세자가 변복 중에도 늘 멀리서 그를 따르던 자였습니다. 궁으로 돌아가 오래된 기록을 살펴보아라. 20여 년 전 왕실 아이에 관한 사건 문서를 찾아보아라. 그리고 이 문양과 같은 표식이 쓰인 물건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여라. 세자는 반지의 문양을 종이에 정성껏 옮겨 적어 내관에게 건넸습니다. 내관은 아무 말 없이 두 손으로 받아 품에 넣고 사라졌습니다. 세자는 이 사실을 섣불리 드러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직은 확인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짐작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노비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궁 안에 오래된 비밀과 맞닿아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연화를 지키기는커녕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김참봉의 집에 하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인은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히 전하였습니다. 연화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옷가락지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났다는 것, 낯선 사내가 나서서 자신들을 막아섰다는 것까지 모두 말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김찬봉의 얼굴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였습니다. 김찬봉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계집을 살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김찬봉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사랑채 한쪽에 홀로 앉아 꺼져가는 등잔불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20여 년의 세월을 되짚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이 일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어린아이였고 기억이 없었으며 노비로 살다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반지를 품에 안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낸 채로 살아 있었습니다. 김찬봉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찬봉은 평생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먼저 움직이는 것으로 그것을 눌러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등잔불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김찬봉은 직접 관아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관아 마당에 들어서며 아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자신의 집에서 귀한 옷가락지를 훔쳐 달아난 도둑이라고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말투는 분하고 억울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눈가에는 억지로 짜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권세를 부려온 자답게 그 거짓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은 김찬봉의 얼굴을 보자마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고을에서 김찬봉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아전들의 집에 고기와 곡식이 들어왔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김찬봉의 이름 하나로 해결되곤 하였습니다. 아전들은 고발장을 받아들고 즉시 포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포졸 넷이 장복의 집으로 들이닥친 것은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장복은 마당에서 그물을 손질하다가 포졸들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포졸들은 다짜고짜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연화는 이불 위에 앉아 있다가 포졸들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루터 마을 거주 노비 연화! 관아의 명으로 잡아간다! 장복이 포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형편이오. 죄가 있다 하면 다 나은 뒤에 물어도 늦지 않을 것이오. 포졸 하나가 장복의 어깨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물러서시오! 영감! 막아서면 공범으로 함께 잡아드릴 것이오! 장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을 몸으로 막을 힘도 법으로 맞설 방도도 없었습니다. 장복은 주먹을 쥔 채 포졸들이 연화를 끌어내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화는 끌려 나오면서도 소리를 지르거나 버티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자기만은 두 손에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포졸이 보자기를 빼앗으려 하자 처음으로 연화가 몸으로 저항하였습니다. 포졸은 결국 보자기는 그냥 두었습니다. 세자는 장복의 집 담장 너머 멀지 않은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손이 저도 모르게 허리춤에 가 닿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김찬봉의 뒤에 더 큰 세력이 숨어 있음을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반지의 비밀을 밝히려면 먼저 그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아야 하였습니다. 세자는 이를 꾹 다물며
포졸들이 연화를 데려가는 방향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연화는 자신 때문에 장복이 공범으로 몰릴까 두려웠습니다. 연화는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돌아보았습니다. 마당에 홀로 남겨진 장복이 보였습니다. 장복은 두 주먹을 쥔 채 연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복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몸짓이었습니다. 더는 장복을 이 일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도착하자 김참봉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보자마자 얼굴에 슬픔을 꾸며 올렸습니다. 마치 오래 아끼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자의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의 아전들과 구경꾼들을 향하여 김참봉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어릴 때부터 거두어 키워준 아이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소. 은혜도 모르고 미안 물건을 훔쳐 달아나다니 이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소. 연화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억울함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김참봉의 말을 뒤집을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인도 없었습니다. 노비 출신의 병든 여인이 양반의 거짓 고발에 맞설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결국 옥방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옥방 안에서 연화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보자기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옥가락지의 옥빛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연화는 그 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무렵 세자의 내관은 관아, 기록창고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관은 관아 서리 하나에게 접근하여 조용히 돈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서리는 주위를 살피더니 내관을 창고 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내관은 먼지 쌓인 문서, 더미를 하나씩 넘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와 오래된 먹향기가 좁은 창고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내관의 손이 한 묶음의 낡은 문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문서의 날짜는 2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고을에서 갑자기 사라진 아이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관은 숨을 죽이며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기록 속 아이의 나이와 사라진 시기가 연화의 것과 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관은 밤새 창고 안에서 문서를 살폈습니다. 낡은 기록들은 오랜 세월 습기에 눌려 종이가 서로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내관은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한 장 한 장을 떼어내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등잔 하나에 의지한 좁은 창고 안에서 그의 눈이 빠르게 문서를 훑었습니다. 그러다 23년 전의 기록 앞에서 내관의 손이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문서에는 이 고을 관하로 보내진 궁의 지시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였습니다. 어떤 아이를 이 고을에서 찾아 데려오라는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은 끝내 이행되지 않은 채 기록이 끊겨 있었습니다. 아이를 찾지 못하였다는 짤막한 보고문이 덧붙여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관은 그 문서를 품에 넣고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이튿날 새벽 내관은 세자를 찾아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세자는 문서를 펼치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세자의 얼굴 위로 빛과 그늘이 번갈아 지나갔습니다. 세자는 문서를 내려놓고 품에서 반지 문양을 옮겨 적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였습니다. 문서 안에는 아이에게 내려진 물건의 표식이 작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표식과 반지 안쪽의 문양이 일치하였습니다. 세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제는 짐작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품고 있는 옷가락지는 23년 전 왕실에서 내려진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받은 아이는 공식 기록상 이미 오래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기록된 아이가 19살 노비의 몸으로 이 나루터 마을 옥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자는 즉시 관아에 사람을 보내 연화를 함부로 벌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넌지시 위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관아원은 영문을 알 수 없었으나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연화에 대한 신문은 미루어졌습니다. 옥방 안의 연화는 점점 몸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옥방 바닥은 이미 성치 않은 연화의 몸을 더욱 빠르게 갉아먹었습니다. 밥은 하루 한 번 주어졌으나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손발이 제대로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아픔을 안으로만 사겨온 탓이었습니다. 장복은 밤마다 옥방 담장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관아 포졸에게 쫓겨나면서도 그는 다음 날 또 왔습니다. 낮에는 강을 오가며 배시를 하고 저녁이면 연화가 갇힌 옥방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옥분이 보고 몰래 음식을 싸서 포졸에게 부탁하였으나 포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옥방 깊은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낀 듯 흐릿한 배경 속에서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여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품에 갓난아이를 꼭 안고 어두운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고 가벼웠으며 여인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 두 팔의 힘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밤이었습니다. 여인은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집방 안이었습니다. 촛불이 낮게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불 위에 갓난아이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 아이 곁에 무언가 작은 것이 함께 놓였습니다. 연화는 꿈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보려 하였으나 눈앞이 자꾸 흐릿해졌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그 자리에서 들려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한 아이가 놓이고 다른 아이가 들려지는 그 조용하고 기묘한 교환이 촛불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꿈에서 깨어나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차가운 옥방 벽의 등을 기댄 채 연화는 한동안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의 장면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달리던 여인의 울음소리, 촛불 아래 이루어지던 교환, 그 모든 것이 가슴 한복판을 깊이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손을 들어 옷가락지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옥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연화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물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리를 죽인 채 어깨를 떨며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세자가 몰래 연화를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세자는 관아 포졸 하나를 매수하여 깊은 밤 옥방 앞에 섰습니다. 창살 너머로 웅크리고 앉은 연화가 보였습니다. 세자는 낮은 목소리로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는 처음에 눈을 들지 않다가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자는 창살 사이로 연화에게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낭자가 품고 있는 반지는 왕실에서 내려진 물건이오. 그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었소. 연화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답하였습니다. 낭자가 왕실과 관련된 사람일 수 있다는 뜻이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은 아니오. 조금만 더 버텨주시오. 연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하였습니다. 귀한 핏줄이라는 말이 연화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 짧은 말이 세자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창살 너머의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옥방 창살 사이로 가늘게 들어와 연화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도 원망도 기대도 아닌 그저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피로였습니다. 세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걸음을 옮기다 멈추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히 반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궁 안에서 덮인 사건, 죽었다고 기록된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지금까지 없애려 해온 자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19살 연화가 있었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김찬봉은 며칠째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사랑채에 틀어박혀 바깥 출입도 하지 않은 채 그는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관아에 고발장을 올렸을 때만 해도 일이 간단히 마무리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연화를 옥에 가두고 적당히 죄를 씌워 멀리 보내거나 조용히 처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갑자기 신문을 미루고 위에서 눈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장터에서 나타난 낯선 사내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사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김찬봉은 하인을 시켜 그 사내의 뒤를 캐게 하였습니다. 하인은 며칠 뒤 돌아와 낮은 목소리로 보고하였습니다. 사내가 묶고 있는 주막, 그를 따르는 자들의 움직임, 관아에 드나드는 내관처럼 보이는 인물. 하인의 보고를 듣는 동안 김찬봉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관아를 통한 방법은 이미 막힌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찬봉은 다른 길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래 부리던 하인 둘을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험한 일을 맡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김찬봉은 낮은 목소리로 그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연화를 옥에서 빼내어라.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없애라. 하인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아 아전 하나가 이미 돈을 받고 협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전은 한밤중에 옥문을 열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깊은 밤 사람들이 모두 잠든 뒤에 일을 치르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날 밤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 달빛조차 없었습니다. 아전은 약속대로 자정이 지나 옥문을 열었습니다. 하인들은 안으로 들어가 잠든 연화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연화는 눈을 뜨는 순간 상황을 직감하였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하였으나 하인이 재빠르게 입을 막았습니다. 연화는 몸부림쳤으나 이미 기력이 다한 몸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연화를 천으로 둘러싸듯 끌고 옥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시각 장복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복은 해가 진 뒤부터 이상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배시를 하며 평생을 강가에서 살아온 그에게는 날씨와 물의 기운으로 무언가를 느끼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공기는 그 감각을 자꾸 건드렸습니다. 장복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관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발이 그쪽으로 향하였습니다. 관아 담장 근처에 이르렀을 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형체가 둘, 그 사이에 작게 끌려가는 형체가 하나 보였습니다. 장복은 숨을 죽이고 그 뒤를 밟았습니다. 일행은 강가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나루터 강가에는 낮에 쓰지 않는 낡은 배 몇 척이 묶여 있었습니다. 갈대밭이 강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그곳은 밤이면 인적이 완전히 끊기는 곳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연화를 그 강가로 끌고 갔습니다. 발 아래로 강물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연화는 물소리를 들으며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둥거리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의 손에 끌린 채 강가에 서서 연화는 마지막으로 보자기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가락질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옥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인이 연화의 등을 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장복의 외침이 강가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장복은 갈대밭을 헤치고 뛰어나왔습니다. 하인들이 돌아보는 사이 장복은 연화와 하인들 사이로 몸을 던졌습니다. 장복의 두 팔이 연화를 감쌌습니다. 하인 하나가 허리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장복은 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칼날이 장복의 왼쪽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밀려왔으나 장복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연화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뛰어라! 두 사람은 갈대밭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장복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연화는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뒤를 쫓는 발소리가 갈대 사이로 들렸습니다. 강가를 따라 조금 떨어진 곳에 오래전부터 쓰지 않는 낡은 배 하나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바닥이 위를 향한 채 갈대 사이에 처박혀 있는 그 배는 어둠 속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복은 연화를 그 배 밑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몸을 웅크렸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인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갈대 스치는 소리, 강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만이 그 좁은 공간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장복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배 밑 흙을 적셨습니다. 연화는 어둠 속에서 장복의 상처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어르신, 저 때문에 이렇게 되셨습니다. 저 때문에.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래도록 울지 않으려 버텨온 사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장복은 상처를 누르는 연화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평생 노를 잡고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딸 하나 더 살리는 셈 치겠소.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연화의 어깨가 더욱 크게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낡은 배 밑에 나란히 웅크린 채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갈대들이 바람에 서로 기대며 낮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세자는 이튿날 이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김참봉은 단순히 노비를 학대한 악한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를 살려두지 않으려는 집요함,
관아 아전을 매수하는 대담함, 그리고 그 뒤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무언가. 세자는 김참봉의 뒤에 더 큰 손이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연화와 세자 사이에는 그 무렵부터 말없는 신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연화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왕실 사건의 열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세자 자신도 분명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세자에게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도련님, 저를 더는 찾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다치는 사람이 생겨서는 아니 됩니다. 세자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분과 운명이 만들어 놓은 두꺼운 벽이 두 사람 사이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배 밑에서 밤을 보낸 뒤 연화의 몸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장복은 날이 밝자마자 연화를 업고 마을 뒷길을 돌아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옥분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연화를 방 안에 눕히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연화의 손발은 한밤중 찬 강가에서 보낸 탓에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숨소리는 가늘고 고르지 않았으며 이따금 깊은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침이 한 번 시작되면 좀처럼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복의 옆구리 상처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천을 찢어 상처를 동여매었으나 피가 다시 배어 나왔습니다. 장복은 아프다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방 안을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옥분이 장복에게 먼저 들어누우라 하였으나 장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이 먼저요. 장복은 자신의 낡은 배를 팔기로 하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였습니다. 그 배로 강을 건너고 그 배 위에서 딸 복순이가 뛰놀았으며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되었을 때도 그 배 위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슬픔을 사겼습니다. 그러나 장복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웃 마을 뱃사공에게 배를 넘기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의원을 불러오고 약재를 구하였습니다. 의원은 연화의 손목을 짚고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진맥을 마친 의원의 얼굴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장복을 방 밖으로 불러내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몸 안의 기운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랜 굶주림과 한기가 겹쳐 오장이 많이 상하였습니다. 약을 쓴다 하여도 며칠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장복은 잠자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오. 세자는 이 소식을 듣고 장복의 집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연화를 한양으로 데려가 궁에서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궁에는 의술이 뛰어난 의녀와 내의원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라면 연화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궁으로 가면 더 큰 피바람이 일 것입니다. 저 하나 때문에 다치는 사람이 생겨서는 아니 됩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하였습니다. 세자의 사람은 더 설득하려 하였으나 연화는 눈을 감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 김참봉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강가에서 연화를 없애는데 실패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김참봉은 이번에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연화를 직접 건드리는 대신 장복을 잡아들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관아에 새로운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장복이 도망친 죄인을 숨겨준 공범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다시 나루터 마을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장복을 곧장 잡아들였습니다. 장복은 관아 마당에 끌려 나와
두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옆구리 상처가 채 낫지도 않은 몸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전은 장복에게 연화를 어디에 숨겼는지 대라며 소리쳤습니다. 장복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화는 그 소식을 방 안에서 들었습니다. 옥분이 숨기려 하였으나 이웃의 목소리가 담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장복 어르신이 관아 마당에서 매를 맞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였습니다. 옥분이 막았습니다. 낭자, 지금 몸으로는 아니 됩니다. 놓아주십시오. 연화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옥분은 더 이상 막지 못하였습니다. 연화는 벽을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봄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이 눈앞에서 빙글 돌았습니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담장을 짚으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관아 마당까지는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연화에게 그 길은 한없이 길었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오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골목에서 연화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병든 여인이 비틀거리며 관아 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연화의 눈에 장복이 보였습니다. 장복은 두 손이 묶인 채 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등에 매를 맞아 저고리가 찢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복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병든 여인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에 마당 안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포졸들도 잠시 멈추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서 있던 김참봉이 연화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제 발로 왔구나. 잘 왔다. 연화는 김참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두려워하던 그 얼굴을 이제는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 연화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렸습니다. 가늘었으나 또렷하였습니다. 어르신은 왜 저를 그토록 죽이려 하십니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참봉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으나 연화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화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 흐릿하게만 보이던 장면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달리던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김참봉 댁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옷차림이 달랐습니다. 머리 모양이 달랐습니다.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신을 안고 달아난 그 여인은 궁에서 일하던 유모였습니다. 유모는 울면서 달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어린 연화를 품에 꼭 안은 채 어둠 속을 달리던 그 유모의 숨소리가, 그날 밤 차가운 바람 냄새가 이제는 선명하게 기억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연화는 김참봉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유모를 알고 계십니까? 김참봉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김참봉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관아 마당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것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연화의 물음이 공기 속에 떠 있었습니다. 김참봉은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평생 말로 사람을 구워 삶고 거짓으로 상황을 뒤집어온 그였으나 이 순간만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만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 대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허름한 도포 차림의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뒤로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허리에 패도를 찬 이들이 좌우를 나누어 섰습니다. 관아원이 그 광경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자가 변복을 벗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연화가 병든 몸으로 스스로 관아 마당에 걸어 들어왔다는 말을 전해 들은 순간 세자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으나 세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을 더 미루었다가는 연화가 먼저 쓰러질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세자는 관아 마당 한복판에 서서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나는 세자 이도다. 마당이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관아원은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전들과 포졸들이 줄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뒤늦게 몸을 낮추었습니다. 장복은 여전히 두 손이 묶인 채였으나 고개를 들어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참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무릎이 떨렸습니다. 평생 권세를 등에 업고 살아온 몸이 처음으로 무게를 이기지 못하듯 흔들렸습니다. 세자는 포졸에게 장복을 풀어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화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마당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으나 쓰러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연화 앞에 서서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명하였습니다. 연화, 장복, 그리고 김참봉을 모두 한양으로 데려간다. 사흘 뒤 일행은 한양에 도착하였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 내내 연화는 가마 안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가마를 내어주었으나 연화는 처음에 한사코 사양하였습니다. 세자가 조용히 타라 권하자 연화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가마 안에 누운 연화의 손에는 여전히 옷가락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길이 흔들릴 때마다 연화는 반지를 더 깊이 쥐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서는 것은 연화에게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궁궐 앞에 이르렀을 때 연화는 가마에서 내려 두 발로 섰습니다. 웅장한 대문과 높다란 담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연화는 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병든 몸에 남루한 차림새, 그것이 이 거대한 곳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자가 옆에서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왕은 편전에서 세자의 보고를 먼저 들었습니다. 세자는 나루터 마을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순서대로 고하였습니다. 내관이 찾아낸 문서도 함께 올렸습니다. 왕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편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왕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여인이
그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말하였습니다. 전하, 이 여인이 지니고 있는 물건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연화는 두 손으로 보자기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옷가락지가 편전의 촛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왕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왕의 손이 떨렸습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손을 내밀어 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반지를 뒤집어 안쪽 문양을 확인하는 왕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편전 안이 고요하였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반지를 손에 쥔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편전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세자도 내관도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김참봉은 편전 밖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연화가 도둑이라고 우겼습니다. 반지는 자신의 집 물건이며 연화가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편전 안으로 늙은 궁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70을 넘긴 듯한 궁녀였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또렷하였습니다. 그 궁녀는 연화를 보는 순간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자가 그 궁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을 아시오? 궁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모두 고하겠습니다. 궁녀의 입에서 23년 전의 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궁 안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왕실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해치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다툼 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표적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 결단을 내려야 하였습니다. 아이의 유모가 나섰습니다. 유모는 자신의 갓난딸을 왕실 아이 대신 눕혔습니다. 그리고 왕실 아이를 품에 안고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유모의 딸은 왕실 아이 대신 죽은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왕실 아이는 유모의 딸로 신분이 바뀌어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왕실 아이가 훗날 김참봉 댁에 노비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유모는 한 가지 물건을 남겼습니다. 왕실에서 내려진 옷가락지였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하여 그 아이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편전 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왕은 천천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이 밝혀졌습니다. 연화는 왕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그 유모의 딸이었습니다. 대신 죽은 것으로 꾸며진 아이, 신분을 바꾸어 살아남은 아이였습니다. 진짜 왕실 아이는 유모 덕분에 살아남아 이미 다른 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희생시켜 왕실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김참봉은 그 음모에 깊이 가담하였던 자였습니다. 유모의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자신이 그 음모에 개입하였다는 증거였습니다. 연화가 살아있는 한 김참봉의 죄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연화를 집요하게 없애려 한 까닭이었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침묵하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왕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왕은 반지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23년 전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딸을 내어준 유모의 희생이, 그 딸이 겪어온 노비의 삶이 모두
그 작은 반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자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날 것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세자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앞으로 나섰다가 멈추었습니다. 연화를 향한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왕실 사건의 열쇠에 대한 것이 아님을 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분과 운명은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높고 두꺼운 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왕은 깊은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왕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김참봉과 관련된 자들을 모두 엄히 다스려라. 그것이 왕이 처음 내린 명이었습니다. 짧았으나 그 안에는 오랜 침묵 끝에 내린 결단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편전박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던 김참봉은 그 명을 전해 듣는 순간 고개를 바닥에 조아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도 거짓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김참봉은 23년 전 음모에 가담한 죄와 그 뒤로 연화를 집요하게 해치려 한 죄가 모두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관아 아전들과 포졸들 중 뇌물을 받고 연화를 옥에서 빼내는 데 협조한 자들도 함께 불려와 죄를 물었습니다.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세자의 내관이 수집한 문서와 늙은 궁녀의 증언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뒷받침하였습니다. 처벌은 엄하였습니다. 김참봉은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먼 고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관아 아전은 직을 빼앗기고 곤장을 맞았습니다. 옥문을 열어준 자는 더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권세를 등에 업고 약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던 자들이 하나씩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나루터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저마다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쾌함을 감추지 못하는 이도 있었고 진작 그리 되었어야 했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김참봉의 눈치를 보며 연화를 외면하였던 이들은 조용히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왕은 처벌을 마친 뒤 연화를 다시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연화는 전날보다 조금 기운을 차린 모습이었습니다. 궁에 들어온 뒤 내의원 의원의 진맥을 받고 약을 다려 마신 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얼굴이 창백하였고 걸음걸이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왕은 연화 앞에서 오래도록 말을 고르는 듯하였습니다. 내 어미는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였다. 그 은혜를 이 나라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 왕의 목소리가 끝에 가서 약간 갈라졌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큰 것을 내어주었는지를요. 왕은 연화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말하여라. 이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들어주겠다. 편전안이 조용하였습니다. 세자도 내관도 궁녀도 모두 연화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신분을 받겠다 하여도 재물을 원한다 하여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자리였습니다. 연화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바라는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아는 얼굴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편전 안에 작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은 연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미의 딸답구나. 그 한마디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연화가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궁 안작은 처소의 마루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밤이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처마 끝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마루 위로 나무십,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세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궁에 머물며 몸을 다 추스른 뒤에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아직 기운이 많이 부족하지 않소? 연화는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도련님의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 듯합니다. 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연화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세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세자와 유모의 딸,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것들이 그 침묵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세자는 연화에게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약재와 노잣돈 그리고 세자의 도장이 찍힌 서찰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디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서찰을 내보이면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복이 궁 앞에서 연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구리 상처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몸이었으나 장복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연화가 궁대문을 나서는 것을 보고 장복은 말없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한양도성을 빠져나와 나루터 마을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가는 길 내내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장복은 이따금 길가 단풍나무를 가리키며 올해 단풍이 유난히 곱다고 하였고, 연화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나루터 마을에 도착하였을 때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옥분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그 뒤로 몰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연화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연화는 팔을 벌려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몸들이 연화에게 매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화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자의 서찰이 있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이제는 마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외면하였던 지난날을 부끄러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옥부는 연화의 손을 꼭 잡고 한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장복의 집 옆 작은 빈터에 찻집을 열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붕이 낮고 마루가 좁은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언제나 따뜻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발이 아픈 나그네에게는 물 한 잔을, 배가 고픈 떠돌이에게는 밥 한 그릇을, 몸이 성치 않은 이들에게는 약재를 달인 탕을 내어주었습니다. 연화는 받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 베풀미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법이었습니다. 장복은 연화 곁에서 날마다 강을 오갔습니다. 배를 판 뒤에는 이웃 뱃사공의 배를 빌려 배실을 이어갔습니다. 저녁이면 연화의 찻집에 들러 마루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어도 편하였습니다. 아버지와 딸 같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서로의 가장 무너진 순간을 함께 버텨온 사람들 사이에서만 생기는
그런 유대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자는 훗날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이 된 뒤 그는 억울한 노비와 버려진 백성을 살피는 법을 더욱 엄하게 세웠습니다. 신분 때문에 억울하게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들을 엄히 단속하였습니다. 나라 곳곳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왕이 왜 그토록 낮은 자리에 백성들에게 마음을 쏟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루터 강가에서 낡은 배 밑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버텨낸 19살 여인을 기억하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나 끝까지 반지를 놓지 않았던 그 손을 기억하였습니다.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아는 얼굴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 하던 그 목소리를 기억하였습니다. 왕은 재위 중 한 번 신하들 몰래 나루터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찻집 마루에는 머리가 반쯤 센 여인이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허리가 굽은 노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흘렀습니다. 왕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연화의 옷가락지는 더 이상 신분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찻집 안작은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드는 오전이면 옥빛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그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것,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 그리고 희생과 진실이 언젠가는 빛을 본다는 것을 알려주는 물건이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태어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나루터 마을에서 쓰러졌다가 일어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죽을 한 그릇 내밀었던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억울해도 소리치지 않고 버텨온 그 오랜 시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 대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택한 그 결단 안에 있었습니다. 나루터 강물은 오늘도 변함없이 흘렀습니다. 연화의 찻집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강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오래전 한 여인이 살다 간 자리가 이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듯이요. 연화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기억조차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홀로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묵묵히 버텨온 사람이 결국 가장 귀한 사람이 된다고요. 사람의 값어치는 가진 것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진실되게 버텼는지, 그것이 한 사람의 진짜 무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힘드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